뭐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 문제 아니겠어요? 주거 문제죠. 아파트값 저렇게까지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한국 정치에서 안 좋은 문화가 있어요. 유망한 청년이 있으면 밀어내기를 해요. 그게 바람직하지가 않거든요. 청년 현안 문제가 이런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솔루션은 이런 거 같다. 예, 아이고, 1시간 반 동안. 청년 문제 중에서 제일 심각한 게 뭐냐고 물어보셨어요. 사실 그 답은 다 여기 계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 문제 아니겠어요? 일자리가 갈수록 줄어들고, 특히 좋은 일자리,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줄어든다는 게 청년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고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 또 두 번째는 주거 문제죠. 아파트값 저렇게까지 오르다 보니까 뭐 이 생애에서 집을 살 수가 없는 이런 절망감에 빠진 청년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한다거나 뭐 출산을 안 하는 거 걱정하는데, 아니 그 이전에 일자리나 주거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그게 해결이 안 되는데도 저출산 걱정하는 거는 그건 이해의 폭이 수준이 너무 낮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이걸 이해를 하시려면 우선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진단이 돼야 됩니다. 진단을 하고 그러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가 자꾸 이렇게 침체되고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는 이유가 기업이 자율성을 못 가지게 하는 이 구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정부 눈치 보느라고 자율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중소벤처기업은 중소벤처기업대로 대기업 등살 때문에 모든 그런 자율성들을 빼앗기고 있거든요. 그 자율성을 빼앗긴 기업들은 창의력을 발휘할 수도 없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계속 침체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이 뭐 요즘 창업을 많이 한다고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창업을 한 다음에 이게 그 성공적인 기업으로 가기까지에 대한 배려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 만들기는 쉬워도 성공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거든요. 근데 그 중심 중에 하나가 한 번 실패하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안 주고 있는 거죠. 실리콘밸리에는 오히려 실패한 사람에게 기회를 계속 줌으로써 경험이 쌓여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다가 결국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거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야들에 대한 개선이 있으면 사실 일자리도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하듯이 정부 돈을 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거는 그건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자유 경쟁이,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자유 경제 시장을 그걸 만들어주는 게, 그러면 거기서 자유롭게 기업과 개인이 열심히 도전하고 그리고 또 경쟁하고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도 대기업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그건 못하면서 계속 돈만 주고 있으니까 될 리가 없는 거죠.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공무원, 공공기관, 조직의 구조조정 등 세부 혁신 방안과 또 갈등 없는 추진 전략이 궁금합니다. 공공기관 구조조정 문제는 사실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바람직하죠. 그냥 뭐 자리에 앉아가지고 국민 세금만 축내다 보면 그러면 그게 사실은 뭐 그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리고 개인 실력도 늘지를 않아서 퇴직한 이후에도 요즘은 뭐 거의 90세까지 사는데
그럼 30년 동안 뭐 할 겁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이런 이 역할을 맡기고 구조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못 키우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순환보직이라고 있어요. 거의 1, 2년마다 계속 부서를 옮겨 다니면서 어느 정도 자기 분야가 익숙해지고 전문성이 쌓일만 하면 다른 데로 옮겨가고 그래서 그게 옛날에는 부정부패 문제 때문에 친해지지 말라고 자꾸 이렇게 옮겼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부터 순환보직 같은 것을 없애야 되고 더 근본적으로는 정부 부처들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문제 관련해서 제가 올해 초에 출간한 책 우리의 꿈이 미래를 만든다. 거기에서도 일정 부분 할애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정리가 되는 형태로 중요한 우선순위대로 이렇게 발표를 할 준비들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하기 힘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청년이 정치에 참여하기 힘든 이유, 특히 우리나라는 그런 게 좀 심하죠. 근데 보면은 정치에서 안 좋은 문화가 있어요. 한국 정치에서. 그거는 일단 아무리 실력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정당에 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무슨 국민을 위해서 무슨 정책 개발하고 공부하고 그런 일이 아니고 자기보다 실력이 좋은 사람 또는 유망한 청년이 있으면 밀어내기를 해요. 그래서 접근하지 못하게, 그래야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런 조직일수록 점점 갈수록 퇴보하는 거죠. 반면에 사실은 자기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일하자고 손을 끌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전체가 발전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좋은 인재를 영입한 사람도 함께 큰 파이가 커지니까 역할이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저는 국민의당에서 청년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여기 계신 분들께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하라고 부탁드리기보다는 우선은 당이 해야 될 일을 먼저 하는 게 순서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당 활동이라는 게 뭔지를 바깥에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여기 계신 분들이 정당 활동이란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 그리고 또 교육을 통해서 전체 우리나라 정치라든지 또는 더 높은 그런 시선에서 우리나라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기르게 하는 것, 교육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먼저 해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베이스 가운데서 여기 계신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해결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청년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고 각 지역별로 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지역에서 자기와 정말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을 모으는 일들,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 이런 것들을 부탁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당에서 먼저 해야 되는 역할은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죠. 그래서 정당 활동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교육을 시켜서 많은 부분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드리는 것, 그게 당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해줬으면 하고 바라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청년들이 가진 가장 중요한 현안 문제들에 대한 또 더 좋으면 해결 방법까지도 제안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각 지역별 특성에 따른 또 청년 문제, 그 문제에 대한 제안. 그 다음 또 세 번째로는 그 지역에서 거기 사시는 곳에서
주위에 마음에 맞는 동지들을 많이 모으시는 일들, 그런 세 가지를 기대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정책안이 무엇인가라고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지금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년 말까지 코로나19가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할 텐데, 그때까지 어떻게 하면 대규모 확산을 막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입을 거예요. 그러면 정말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주고 살려내야 되는데, 국가가 어떻게 기준을 세울 것인지, 그 다음 또 세 번째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2022년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그 준비는 지금 해야 되거든요. 특히 내년에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미 정리는 다 돼 있어요. 널리 알리고, 그리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 계획입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10년 뒤의 대한민국의 모습과 과연 어떻게 이 미래가 펼쳐질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정권 교체가 안 되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정책이 안 바뀐다고 하면 경제는 살아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 값은 더 오를 거고, 그렇게 되면 그 두 가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삶이 힘들어지죠. 그럼 거의 밀란이 일어날 수준까지 되지도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정권 교체가 돼서 이 정책적인 방향도 바꾸고, 그리고 완전히 와해된 우리 사회의 공정의 기준, 도덕의 기준, 이걸 새롭게 복원시키고, 저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만 되면은 저는 10년 후 우리나라 모습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우리가 IMF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계단식으로 성장했어요, 그때. 그 다음에 2008년에 세계적인 금융 위기를 지나면서 또 계단식으로 성장했거든요. 이번도 어떻게 보면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된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얼마나 준비가 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계단식으로 더 발전할 수 있을지, 또는 절벽에서 추락할지 기로에 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그리고 이렇게 나라가 가는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옳은 방향인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정말 정권이 교체가 된다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희망적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금보다도 더 앞서가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고 싶으신지? 저 처음 정치 시작한 8년 전이나 또는 지금이나 일관됩니다.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점을 고치려고 제가 정치를 시작했거든요. 우리나라 문제점은, 저는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점이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우리 부정부패 정치입니다.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죠. 그걸 고쳐서 진정으로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치를 만들고 싶은 게 제 정치적인 꿈이고 방향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정치의 특징은 패거리 정치예요. 다른 표현을 하면 조폭 정치입니다. 왜 조폭이라고 부르냐? 조폭은 판단 기준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우리 편이냐 아니냐. 우리 편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감싸 안아야 되고요. 상대편 편이 아무리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고 좋은 일을 해도 저기는 까야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 지금 정치의 문화거든요. 조폭 문화예요, 사실은. 조폭들이 정치하는 거니까 저렇게 자기 잘못 있는데도 뻔뻔하게 그냥 보호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조폭 정치를 정말 바꿔가지고 정말 합리적인 그런 정치로 바꾸는 게 제 지향점인 거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 편 사람이라고 해도 맞는 건 맞고 틀린 건 틀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개선하고
그렇게 해서 달라진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신뢰를 받고 그렇게 나가는 정치가 정상적인, 그래서 이런 비정상의 정상화를 만드는 게 또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한국 정치의 문제점이 그 권위주의 정치입니다. 정치가 왕인 거예요. 국민 위에서 군림해요. 저는 그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래 정치의 본연의 방식, 그게 그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치, 내지는 제가 마라톤을 하다 보니까 느낀 게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그런 정부, 페이스메이커라는 게 마라톤 할 때 이 사람 따라가면 4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이 사람 따라가면 5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목표를 이루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훨씬 잘 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페이스메이커라는 게 자기 실력으로 하면 3시간 정도면 골인 할 수 있고 완주할 수 있는 사람인데 4시간을 이루겠다는 꿈을 가진 사람들을 이끌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게 페이스메이커거든요. 정부가 그래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8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 정치의 지향점이고 앞으로 하고 싶은 정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아이고 1시간 반 동안 거의 지금 나온 질문을 보니까 거의 전방위로에 걸쳐서 다양하게 거의 중복이 안 되게 질문을 해주셔서요. 아마 지금 제가 나가는 방향, 우리 당이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의 폭을 조금이라도 넓히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형식이 꼭 좋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저만 대부분의 말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가 않거든요. 정말 다음에는 줌 미팅을 하더라도 이런 형식 말고 쌍방향으로 서로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의 청년 현안 문제가 이런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솔루션은 이런 것 같다. 그렇게 오히려 제가 많이 듣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당직자분들도 함께 더 많이 듣고 반영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90분이라는 게 굉장히 긴 시간인데요. 제가 또 재밌게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